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남녀 관계를 더욱 더 좋게 만드는 가장 편안한 5가지 방법.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눈으로 불완전한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영국 작가 서머셋 mom의 이 모토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촛불처럼 밝혀줍니다. 남녀 관계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항상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서로 잘 지내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은 더욱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 방식이 남녀 관계를 편안한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함께 그 미스터리를 탐구해 봅시다. 진심 어린 소통은 마음의 다리를 놓는 초석입니다. 소통은 마치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서로의 감정, 생각, 기대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마치 별빛을 유리병에 담듯 삶의 사소한 일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동시에 상대방의 말 속에 깊이 있는 욕구에 귀 기울일 때 대화 속에 신뢰가 뿌리내릴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일방적인 고백이 아니라 서로에게 꿈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동시에 상대방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양방향의 주고받음입니다. 서로의 다름이 주는 아름다움을 공감할 때 감정은 덩굴처럼 자라나 이해와 배려라는 자양분 아래 더욱 끈질기게 성장합니다.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개성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저마다의 고유한 궤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어울릴 때에도 자신만의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꿈을 좇을 자유를 주고 서로의 선택과 선호를 받아들이는 것은 관계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 감정이라는 정원을 생기 넘치게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존중은 소외가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토양에서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독립적인 사고방식, 고유한 삶의 리듬,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할 때 관계는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세계에서 서로를 품에 안고 각자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을 때 상호 보완성에서 성장의 힘을 얻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와 취미는 감정의 접착제와 같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는 감동적인 순간이든 함께 요리하며 느끼는 불꽃놀이 냄새든 함께 보낸 시간은 두 사람만의 추억 지도를 조용히 엮어냅니다. 공유한 경험의 단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웃음 속에서 감정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사람이 공통의 취미를 통해 서로의 다른 면을 발견할 때 암묵적인 협력 속에서 영혼의 공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낸 추억은 미래를 밝히는 별이 되어 시간의 세례 속에서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여정에서 끊임없는 자기 성장 또한 필수적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서로에게 격려와 공동의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의 자양분을 받으며 서로의 한계를 끊임없이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탐구할 때 이 관계는 더욱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든 서로의 지지와 격려는 성장으로 향하는 길을 따뜻함과 힘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랑을 다스리는 데에는 의식적인 장식도 필요합니다. 화려하고 호사스러운 장면은 필요 없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저녁 식사, 사려 깊은 작은 선물, 또는 단순한 사랑해 라는 말만으로도 평범한 삶에 로맨스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은 기나긴 세월을 거쳐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아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항상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긴 인생길에서 사람은 필연적으로 비바람의 세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소중히 여기고 처음 약속을 지킨다면 오르지 못할 산도, 넘지 못할 장애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연인들이 편안한 관계 속에서 오래도록 지속되는 행복을 거두고 삶의 가지에 영원히 사랑의 꽃을 피워 향기로운 향기를 풍기기를 바랍니다.
남녀 관계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50대 남성을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4가지입니다. 여성들이 50대 남성을 두려워하는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50대 남성에 대해 어느 정도 두려움이나 걱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걱정과 망설임에 가깝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사고방식의 이면에 4가지 주요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건강 위험, 미래 삶에 대한 우려. 50대가 되면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성이 이 나이대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기로 선택하면 여러 가지 잠재적인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2. 질병 위험 증가.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을 앓을 확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질환은 환자 자신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큰 부담을 줍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중증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장기간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단을 엄격하게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항상 남성의 식단에 주의를 기울이고 제때 약을 복용하도록 상기시키며 심리적 지지와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남성이 받는 정신적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2. 성적 능력 저하. 성관계가 관계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50대 남성은 호르몬 수치 변화로 인해 성기능이 다양한 정도로 저하되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모두 성생활에서 조화와 만족을 이루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여성은 이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고 장기적인 친밀감과 매력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3. 은퇴의 압박이 앞당겨진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라면 여성은 은퇴 문제를 미리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0대 남성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은 감소하고 의료비와 생활비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재정적 여유와 생활 환경 마련 등 향후 은퇴 생활을 어떻게 함께 계획할지 고민해야 하며 이는 여성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개념의 차이, 넘기 힘든 세대 간 차이. 50대 남성들은 다른 시대에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 삶의 개념, 소비 개념은 젊은 여성들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러한 세대 간 개념 차이는 남녀 관계에 있어 많은 모순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각. 시대마다 주류 사회 가치관이 다릅니다. 50대 남성은 전통, 안정, 책임감에 더 큰 관심을 두는 반면 젊은 여성은 자유, 개성, 자아 실현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 선택에 있어 남성은 여성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직업을 찾아 가정을 더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라는 반면 여성은 자신의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갈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삶의 개념의 차이. 두 집단 사이에는 생활 방식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0대 남성은 규칙적이고 검소한 생활에 익숙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지만 반드시 패션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젊은 여성은 화려한 나이트라이프를 선호하고 온갖 새로운 음식과 오락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개념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이 함께 삶의 균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갈등과 마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소비 개념의 갈등. 서로 다른 소비 개념 또한 흔한 문제입니다. 50대 남성은 실용성과 가성비를 중시하며 합리적으로 저축하고 소비하는 경향이 더 강한 반면 젊은 여성은 소비 경험과 브랜드 효과에 더 관심을 갖고 패션과 품질을 추구하며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의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은 옷을 살 때 수백 위안짜리 옷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브랜드 의류를 사기 위해 수천 위안을 지출할 의향이 더 강합니다.
이러한 소비 개념의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툼과 불만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정적 경험, 복잡한 과거로 인한 불안. 50대 남성은 결혼, 자녀 양육, 심지어 여러 사람과의 관계까지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더 풍부한 정서적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거는 여성에게 불안감과 걱정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1. 전 애인의 그림자. 남성이 결혼했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여성은 그가 전 애인과 여전히 감정적으로 얽혀있는지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남성이 전 애인과 연락을 끊었다 하더라도 몇몇 공통된 기억과 경험이 무심코 언급될 수 있으며 이는 여성에게 남성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위치가 충분히 특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채팅 중에 전 애인의 장점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성에게 질투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의 참여. 남성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문제는 남녀 관계에서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자녀와 잘 지내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자녀에게 거부당하고 반대받을까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재산 분배나 양육비와 같은 문제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자녀 양육에 신경 쓰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면 여성은 자신이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고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3. 신뢰 회복의 어려움. 풍부한 감정적 경험은 남성을 감정적 문제에 더욱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이 남성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감정이 진심인지 그리고 그가 단지 어떤 목적을 위해 그녀와 함께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위기가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사회적 압력, 외부의 시선으로 인한 문제. 현실에서 나이 차이가 큰 남녀의 관계는 종종 사회적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외부 압력은 여성들이 50대 남성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1. 친척과 친구들의 반대. 여성이 50대 남성과 교제할 때 친척이나 친구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 생각, 미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며 이러한 관계가 여성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딸의 미래 생계를 걱정하며 나이 차이가 너무 커서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여성이 남성의 부나 지위 때문에 만난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동기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들의 이러한 반대는 여성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2. 여론의 압력. 사회적 여론은 나이 차이가 큰 남녀의 관계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상 남성과 교제하는 여성들이 돈이나 명예에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여성들에게 억울함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두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이상한 시선으로 비춰지고 이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여성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심지어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의 압력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여성들은 이러한 관계에 대해 흔들리고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50대 남성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주로 건강 위험, 개념 차이, 정서적 경험, 그리고 사회적 압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만이 관계의 행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핵심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삶의 다양한 어려움에 함께 맞설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두 사람이 솔직하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이 차이가 큰 관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원문. 대부분의 남성은 60세가 넘은 후에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될까요? 요즘 시대는 빠르게 발전하고 의료 수준 또한 빠르게 향상되며 남성의 평균 수명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60세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낙관적이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생활 또한 활발합니다.
하지만 노화는 막을 수 없는 자연 법칙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 자신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리학적으로 60세 이상 남성은 신체 기능, 특히 성기능을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감소하여 성욕이 감소하고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약 절반이 발기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신감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파트너와의 친밀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60세 이상 남성은 은퇴, 자녀의 가출, 친척과 친구의 죽음 등 인생의 큰 전환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쉽게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남성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파트너와의 소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일부 남성은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만족하지 못해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는 남녀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개념에서 남성은 대부분 가족의 중추이자 주요 수입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이 받는 사회적 압력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남성은 직장에서의 역할에서 가정의 역할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 변화는 남성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안겨주어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은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고 새로운 삶의 단계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소통과 이해는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상 남성은 신체적 이유로 성관계에 대한 걱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솔직한 소통은 특히 중요합니다. 양측 모두 마음을 열고 서로의 필요와 기대에 대해 이야기하며 친밀한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효과적인 소통은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감정을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생리적, 심리적 변화에 직면한 남성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성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노화를 지연시키고 체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기능 장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시에 전문의의 도움을 받고 과학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회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고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성은 파트너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삶의 어려움에 함께 맞서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또한 남자친구라면 나이가 들어도 사랑과 로맨스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파트너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작은 놀라움을 선사하거나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흥미로운 일들을 함께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달콤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후 남성은 생리, 심리, 사회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이성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불가피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면 파트너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을 자면 뇌졸중이 올 때를 알 수 있을까요? 알림, 수면 중 이 5가지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뇌졸중에 주의해야 합니다. 리 씨는 올해 42세입니다. 그는 5년 전 해고된 후 온라인 차량 호출 기사로 일해왔습니다. 먹고, 자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시간을 차 안에서 보냅니다. 가끔은 차 안에서 허겁지겁 몇 입만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래 산 탓에 그의 몸은 마치 공기가 들어간 듯 살이 찌었고
특히 지난 1년 동안 10파운드, 약 4.5kg가 넘게 쪘습니다. 체중 증가는 그의 몸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활력이 떨어졌고 때때로 어지럼증과 두통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던 중 왼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쏟아지는 압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 이 선생님은 뇌경색을 앓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제때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혈전용의 치료 후 별다른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퇴원 후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뇌경색이 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이해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가지 증상, 뇌경색이 온다 조심하세요. 뇌경색은 급성 허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하며 뇌의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조직과 장기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 장애가 발생합니다. 임상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뇌경색은 밤 후반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 후반은 인체의 혈액 점도가 가장 높고 수면은 혈류를 느리게 만듭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이나 혈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뇌혈관 폐쇄와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뇌경색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므로 발병 징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1. 신체의 무감각 및 불편함. 뇌경색은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수면 중 갑자기 팔다리의 절반의 무감각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언어 표현이 불분명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잦은 침 흘림. 수면 중 잦은 침 흘림은 뇌허혈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두통과 졸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일어나 거울을 볼 때 입꼬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이를 조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현기증과 두통. 어지럼증과 두통은 감기,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 경추척추증, 혈압과 혈당 변동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으며 특히 수면 중 어지럼증과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지럼증과 두통 외에도 어지럼증과 시야가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4. 하품. 뇌경색 환자는 혈류가 느려지고 혈관 협착증과 뇌저산소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뇌저산소증을 완화하기 위해 신체는 자주 하품을 합니다. 매일 관찰하세요. 밤에 자주 하품을 하거나 심한 졸음을 느끼거나 앉아있다가 잠이 들거나 숨이 가쁘다면 적절한 시기에 병원을 방문하여 관련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시각 장애. 수면 중 갑자기 어두워지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경우 뇌경동맥 허혈로 인한 망막 허혈 및 저산소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오래가지 않고 곧 회복되지만 질병이 진행될수록 증상이 점점 더 오래 지속됩니다. 나는 뇌졸중을 겪고 싶지 않아. 최소한으로 먹어야 할 4가지 음식. 많은 젊은이들이 뇌경색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뇌경색은 노인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뇌경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뇌경색 발생률은 선진국보다 10년이나 빠른데 이는 중국 주민들의 열악한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류 씨는 식후에 주로 차에 앉아 운전합니다. 그는 밀크티를 마시고 햄버거와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이러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혈관이 막혀 결국 뇌경색을 유발했습니다. 건강에는 식단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음식은 되도록 적게 드세요. 1. 높은 소금. 피클이나 베이컨과 같은 음식은 염분이 높아 수분 나트륨 균형을 깨뜨리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혈압이 더욱 상승하고 뇌경색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2. 동물 내장. 동물의 내장에는 콜레스테롤이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간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100g당 288mg이고 닭간은 100g당 356mg입니다. 일반인이든 고지혈증이나 관상동맥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든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3. 트랜스지방 함유. 트랜스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장기간 다량 섭취하면 체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는 감소하며 혈액 점도를 높여 혈전을 형성하고 혈관 막힘을 촉진하여 결국 뇌경색을 유발합니다. 일반적인 간식, 튀긴 음식, 코코아 버터 초콜릿, 밀크티 등 다양한 식품에는 트랜스 지방이 풍부합니다. 4. 첨가된 설탕. 첨가당은 유리당의 한 종류로 음료, 빵, 사탕,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식품에 매우 높은 함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다량 섭취 시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비만, 제2형 당뇨병, 신장결석, 통풍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을 명심하세요. 뇌경색을 예방하려면 생활 속 몇 가지 세부적인 부분을 바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1. 규칙적인 생활. 뇌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체중을 개선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등 매일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2. 위험 요인을 통제하세요. 흡연과 음주는 뇌경색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도 질환의 지속적인 진행을 막고 뇌경색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3. 정기적인 신체 검진. 신체 검사는 신체 이상을 적시에 발견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뇌경색 환자는 대부분 불편함을 느끼지 않지만 신체 검사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뇌경색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응급질환이지만 증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체 증상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동시에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벽 3에서 4시에 깨서 다시 잠들 수 없나요? 이 5가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 밤이 되면서 도시는 점점 잠에 들지만 당신의 눈은 아직 깨어 있나요? 불면증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2003년 의학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수면 부족은 낮 동안 무기력하고 주의가 산만해질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면증 문제의 원인을 바쁜 업무와 과도한 압박감으로 돌립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는 음식이 불면증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시나요? 2025년 수면 건강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의 48.5%가 수면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면 문제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그중 가장 흔한 문제는 불면증, 잦은 야간 수면, 그리고 쉽게 깨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수면 문제는 잠자리에 들기 전 섭취하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잠이 들 때 조용히 잠을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탄수화물은 졸음을 유발한다는 말이 있지 않나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잠이 오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의대 연구팀이 국제 영양학 저널인 프론티어즈인 눌리션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품질 탄수화물을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장기간 저품질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 참가자들은 수면 문제 위험이 39%나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고품질 탄수화물이란 통곡물, 과일, 전분이 없는 채소, 콩 등을 말합니다.
품질이 낮은 탄수화물에는 정제된 곡물, 흰쌀, 흰빵 등 전분이 많은 채소, 감자 등 과일 주스, 첨가당, 밀크티, 케이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식품은 종종 미세 가공되어 혈당지수, GI가 높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몸은 필사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여 불을 끄려고 하지만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혈당이 슬라이드처럼 급격히 떨어져 한밤중에 배고픔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며 차가운 땀을 흘리게 되고 수면이 직접적으로 방해받게 됩니다. 게다가 혈당 수치의 변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에 뇌가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깨어있게 됩니다. 프론티어즈 인 퍼블릭 헬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취침 2시간 전에 고혈당지수 식품을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나 밀크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더 심할 거예요. 카페인 자체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하루 종일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거예요. 더 중요한 점은 카페인은 당신의 뇌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체에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는 수면 알람식의 역할을 합니다. 깨어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축적되며 축적량이 많을수록 더 자고 싶어집니다. 카페인은 이 호르몬을 억제하여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피로감과 졸음을 줄여 마치 닭피를 주사 맞은 것처럼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게 합니다. 늦게 마실수록 잠들기가 더 쉽습니다. 커피 외에도 말차나 초콜릿 같은 음식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6시간 전에는 섭취량을 줄이도록 하세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잠시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됩니다. 국제심리생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저녁으로 매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숙면 시간이 짧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실제로 매운 음식에는 카프사이신과 같은 자극성 성분이 들어있어 입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어 얼굴이 붉어지고 뜨거워지며 땀이 많이 납니다. 이러한 보온 효과는 수면 과정에서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여 침대에 누워있을 때 덥고 짜증이 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밤에 너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위와 장이 밤새 소화를 위해 초과 근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눕게 되면 위산이 식도로 쉽게 역류하여 속쓰림을 유발하고 수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기름진 고기 등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음식이 체내에 들어오면 위, 장, 간, 담낭, 췌장은 야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소화기 압력은 복부 팽창이나 산성 역류와 같은 불편함을 쉽게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흥분 상태로 유지시켜 사람들이 뒤척이거나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밤에 기름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쉽게 살이 찌게 되고 비만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 요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살짝 취하면 잠이 더 잘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알코올은 사람들을 빨리 잠들게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수면 주기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한밤중에 분해된 후 사람들은 갑자기 깨어날 수 있으며 그 후 깨어나고 자고 깨고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신체의 수리 기능이 저하되어 거짓 수면이 발생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목 근육을 이완시켜 상부기도가 폐쇄되기 쉽게 만들고 이로 인해 코골이 소리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숙면을 원하신다면 다음 음식들을 놓치지 마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은 2가지 핵심 성분 덕분에 오랫동안 수면을 돕는 치료제로 알려져 왔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유명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합성하는 중요한 원료입니다. 이 호르몬은 수면을 더 빨리 취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신경을 이완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특히 밤에 경련이 일어나기 쉬운 임산부에게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우유 1컵, 240ml를 마시고 우유를 70°C 이하로 살짝 데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온으로 인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더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우유와 달리 호두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는데 이는 수면을 취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수면을 조절하는 물질의 전달을 촉진하고 밤에 깨어나는 횟수를 줄이며 숙면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욱 특별한 점은 호두에 비타민 E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신경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예방하며 수면장애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호두 한두 개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먹거나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마그네슘은 천연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하여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고 신체가 더 잘 이완되도록 도와줍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비타민 B6는 뇌가 트립토판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트립토판은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 시간을 늘리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바나나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로 인한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함을 피하려면 잘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귀리는 GI가 낮고 고품질 탄수화물로서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하여 혈당을 꾸준히 상승시키고 트립토판이 뇌에 원활하게 흡수되도록 돕고 멜라토닌 합성에 필요한 충분한 원료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발합니다. 귀리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배고픔을 느끼는 빈도를 줄여줍니다. 귀리는 녹색 잎채소와 고품질 단백질, 계란, 고기 등과 함께 저녁 식사의 주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미세 가공되지 않은 통곡물 귀리를 선택하고 한 번에 건조 중량으로 약 40에서 50g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불면증 유무에 작별 인사를 하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더 많이 먹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달콤한 꿈으로 들어가세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3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2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장수 체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주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좋은 체형과 좋은 유전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장수에 관해서는 30%는 운명에 의해 결정되고 70%는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고난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몇 가지 연습을 통해 장수의 잠재력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꿔서 장수의 열쇠를 잡기 위한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17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50세가 넘은 사람 중 한쪽 다리로 10초도 설 수 없는 사람은 향후 10년 동안 모든 원인으로 사망할 위험이 8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균형 능력은 손의 협응력, 근신경 조절력, 혈관 조절 기능을 반영하며 이 3가지가 저하되면 신체의 노화가 더욱 촉진될 수 있습니다. 2019년 마이오 클리닉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영국 바이오뱅크에 있는 중년층, 평균 연령 52세, 47만 5천 명을 7년간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보행 속도와 기대 수명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리게 걷는 사람에 비해 빠르게 걷는 사람은 더 오래 살 수 있으며 평균 15에서 20년 더 오래 산다. 실제로 걷는 속도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빠른 걸음, 분당 약 110에서 140보를 걸을 때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강도는 심폐지구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빠른 걸음을 걷는 사람들은 안정시 에너지 소모량이 비교적 높아 혈당과 혈중 지질 균형을 더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의 힘은 때로는 근력의 지표일 뿐만 아니라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순환 저널에 한 연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장기 추적 조사는 약 4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균 추적 기간 7.8년, 악력과 심혈관 건강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생리학적 메커니즘은 그립 강도 수준이 실제로 신경근개의 전반적인 상태를 반영하며 근육 건강을 평가하는 측정기라는 것입니다. 악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항염 효과가 있는 근육 수축 유도 요인도 감소하게 되어 염증 위험이 커지고 심혈관 질환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개입할 수 없으며 장수는 삶의 끝이 아닙니다. 수명 연장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이동 불편, 기억력 감퇴를 동반한다면 그것은 단지 시간의 연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중국의 심혈관 질환 환자 수는 3억 3천만 명에 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통계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은 매년 약 1,80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이는 전 세계 사망자 수의 32%를 차지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년층과 노년층의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 학술지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50세가 되었을 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정상 체중, 당뇨, 흡연 등 5가지 위험 요소가 없는 사람들은 건강한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위험 요소를 조기에 개입할 수 있다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제안을 참고해 보세요.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장기간에 걸쳐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집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단 측면에서는 소금 섭취를 하루 5g, 맥주병 뚜껑 크기 이하로 줄이고 매일 견과류, 콩, 통곡물을 더 많이 먹어 칼륨을 적당히 보충하세요.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추려면 특정 음식을 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방을 조절하려면 3가지 덜 먹고 1가지 바꾸기를 실천하고 버터, 라드 등 동물성 기름 섭취를 줄이고 튀김은 줄이고 찜은 더 많이 하고 케이크, 밀크티, 트랜스 지방산이 높은 음식은 덜 먹도록 하세요. 동시에 올리브 오일, 유채씨 오일, 아마씨 오일, 연어나 농어 등 오메가-3가 풍부한 고품질 생선을 매주 더 많이 먹으면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증 당뇨병 환자의 경우 경구용 메트포르민, 인슐린 분비 촉진제 등이 혈당 조절에 주로 사용됩니다. 심각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경구 약물로는 더 이상 혈당을 낮추는 데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 주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이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등에 속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혈당을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적절한 식단은 혈당 변동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는 곡물, 감자, 전분, 콩과 같이 혈당 지수, GI가 낮은 식품을 우선적으로 섭취하세요. 과학적 체중 감량은 식사와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비만인 사람은 하루 에너지 섭취량을 500kcal, 일반 성인은 하루 1000에서 1400kcal 섭취, 줄이고 고기, 우유, 계란, 채소, 과일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에 주의를 기울이되 기름과 설탕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은 섭취를 줄이거나 아예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근육 강화 활동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신진대사율을 높이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중강도 운동을 주당 최소 150분, 스프린트, 농구, 배드민턴, 걷기와 같은 고강도 운동을 주당 75분 이상, 그리고 하루 최소 6,000보를 걷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부가 발표한 중국 흡연 건강위해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50세, 40세, 30세의 흡연을 끊으면 건강 수명이 각각 약 3년, 6년, 9년, 10년 정도 늘어나고 질병과 장애도 줄어듭니다. 금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는 경구용 니코틴 대체 약물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류로는 니코틴 패치, 경구용 젤, 껌 타입, 코 스프레이 등이 있으며 성공률은 50에서 70%입니다. 1차 경구금연 약물로는 부프로피온 염산염과 바레니클린이 있습니다. 두 약물 모두 전문의약품이며 100위안 이상으로 약간 더 비쌉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금연을 위해 경구 한약과 침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장수는 누구에게나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신체 지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음식을 한 입 한 입 선택하고 담배를 끊는 매 순간 당신은 미래의 자신을 위한 건강 자본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먹지 마세요. 이 5가지 식품에는 고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1mg만 섭취해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림. 요즘 날씨가 더워서 왕 이모는 입맛을 돋우려고 차가운 흑버섯 요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 어젯밤에 요리한 흑버섯이 불려서 남아있었기에 왕 이모는 흑버섯을 데쳐 양념을 조금 넣고 흰죽과 함께 아침으로 먹었습니다. 그 결과 정오 무렵 왕 이모는 10번도 넘게 토하고 설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장염이니 약을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일어나기도 힘들어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족들은 그녀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진찰 결과 의사는 그녀의 간 기능 지수가 정상 수치보다 수십 배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위독했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신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힘겨운 구조 끝에 박고모는 마침내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와 유사한 식중독 사례는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숨겨진 함정이 있는 식재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곰팡이 자체는 유독하지 않지만 박테리아 오염으로 인해 쉽게 독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말린 검은 버섯을 너무 오래, 특히 따뜻한 환경에서 불려두면 슈도모나스 코코베네난스, 수더모너즈 코커버네넌즈와 같은 박테리아가 번식합니다. 그 대사산물인 푸모니신은 매우 위험합니다.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섭취하면 왕 이모의 경우처럼 간부전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혈액투석을 통해서만 독소를 희석할 수 있습니다. 섭취량이 1mg에 달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현재 효과적인 해독제는 없습니다. 또한 모기버섯을 장기간 담가두면 다른 병원성 박테리아가 쉽게 유인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박테리아는 요리 과정에서 완전히 죽이기 어렵고 구토와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온에서는 검은 곰팡이를 약 2시간 정도 담가두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건조된 검은 버섯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불린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드세요. 보관해야 할 경우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검은 버섯은 불린 후 완전히 데쳐 조리해야 합니다. 끓는 물에 2분간 데치거나 5분 이상 쪄서 드세요. 담근 후 곰팡이 표면에 점액이나 냄새가 나면 박테리아가 대량으로 증식한 것이므로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말린 데이릴리, 황금바늘 채소라고도 함,
는 요리에 자주 사용됩니다. 다재다능하고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데이릴리는 매우 독성이 강합니다. 코리친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물질은 인체에 들어가면 세포 분열을 파괴하고 여러 장기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신선한 데이릴리 50에서 100g만 섭취해도 중독될 수 있는데 이는 0.1에서 0.2mg의 코리친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섭취량이 3에서 20mg, 신선한 채소 수 kg 정도에 달하면 직접적인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중독 후 4시간 이내에 인후 건조, 심기항진, 가슴 답답함, 메스꺼움 및 구토, 심한 발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혈뇨, 혈변, 신부전, 혼수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릴리 중독을 예방하려면 가능한 한 생데이릴리보다는 말린 데이릴리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데이릴리는 대부분 해독되었으며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선한 데이릴리를 드시고 싶다면 조리 전에 완전히 해독해야 합니다. 코리친은 물에 잘 녹고 고온에서 분해될 수 있으므로 신선한 데이릴리를 드시기 전에 물에 2에서 3분간 데친 후 찬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세요. 중간에 한번 물을 갈아주세요. 여름철 식탁에는 볶은 닭 한 접시가 빠질 수 없죠. 보통 닭은 달콤하고 맛있지만 쓴맛이 강해지면 먹지 마세요. 호박의 쓴맛은 멜론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에서 나오는데 이 성분은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가열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병증의 경우 구강건조,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피로, 졸음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중증의 경우 복통, 설사, 탈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멜론을 요리하기 전에 작은 조각을 잘라 핥아 맛을 보세요. 쓴맛이 나면 먹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쿠쿠르비타신은 껍질과 씨앗에 농축되어 있으며 껍질과 함께 요리하면 중독 위험이 높아지므로 먹기 전에 껍질과 씨앗을 벗기고 완전히 조리해야 합니다. 카사바 수프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지만 직접 만들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조리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생카사바에는 2가지 시아나 배당체, 리나마린과 로타우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가수분해 시 독성이 매우 강한 청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생카사바를 150에서 300g만 섭취해도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독 위험을 줄이는 핵심은 해독과 탈시아나입니다. 먼저 카사바를 가공할 때는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카사바 껍질에는 시안 대당체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량의 물에 며칠 동안 담가 두어야 합니다. 조리할 때는 뚜껑을 열어 끓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안산이 증기와 함께 증발합니다. 그러나 가공된 카사바조차도 적당히 섭취해야 하며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아야 잔류독소가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두는 완전히 익히지 않으면 유독할 수도 있습니다. 녹두에는 사포닌이라는 알칼로이드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콩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위장 점막을 자극하여 국소적인 우혈, 부기, 출혈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녹두를 대량으로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나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구토, 복통, 쇠약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릿해지며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 예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2가지입니다. 재료의 모양과 맛이 이상하다면 예를 들어 특이한 쓴맛, 떫은 맛, 신맛이 있거나 색깔이나 모양이 눈에 띄게 변했다면 녹색으로 변하거나 싹이 트거나 점액이 나오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등 의심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음식은 섭취 전에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조리할 때마다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섭취 전 손을 씻고 조리 도구를 소독하고 날고기와 상추는 따로 자르고 음식은 끓을 때까지 익힌 후 1에서 2분 더 익히고
남은 음식은 가능한 한 빨리 냉장 보관하면 감염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